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표적치료제는 왜 암치료에 실패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표적항암제는 암 유전자 억제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외부 신호가 단계별로 세포 핵으로 전달될 때 이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발병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표적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 표적항암제는 바로 돌연변이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일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이걸 억제하는 이런 물질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표적 치료 전략입니다. 이런 표적 치료 전략을 통해서 수많은 그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그 결과 그 암 치료에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하는 걸 보시면, 이 과거의 그 화학요법제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평균 수명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결국은 재발하고 환자는 사망 위험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4개월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환자가 재발하게 되고, 재발한 환자는 그 항암제로는 더 이상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기서 사용되었던 그 EGFR 돌연변이 폐암에서 이런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를 쓴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표적 항암제는 암 치료에 실패하는 걸까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마리아노 바바시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이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에서 관찰되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1000종류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암 유전자가 암에서 나타날 확률은 약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라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시면 췌장암에서는 90%, 갑상선 암에서는 60%, 이렇게 그 대장암에서는 55%, 이런 식으로 45%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라스 암 유전자를 통한 그 암 치료제를 굉장히 그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스의 경우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 유전자고요. 여기에 돌연변이 생기면은 아미노산 한 개가 바뀌어서 암 유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암 유전자로 바뀌게 되면 이 유전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표적 항암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이런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에 똑같이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2001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KRAS 돌연변이를 동물 세포에 넣어줬더니 암이 발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발견, 암 환자에서 라스 돌연변이가 빈번히 관찰되고, 이 사람에서 관찰된 라스 돌연변이를 동물에 도입했더니 암이 발병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증거를 통해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결론으로부터 암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암 유전자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일을 못하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표적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스 돌연변이를 동물에 넣어서
암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게 정상폐고요. 이 라스 돌연변이를 이 암세포, 정상세포에 넣어줬을 때, 특히 폐세포에 넣어줬을 때 암이 생긴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암입니다. 이게 정상 조직이고요. 근데 이때 이 동물 한 마리의 폐에 1억 개의 세포에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넣어줬는데 이런 암이 생성된 것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과학자들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물 세포에 넣어줬더니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주요 원인이라면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억제하면 그럼 암이 치료돼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암은 재발이 지연됐을 뿐이지 결국은 재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극복하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환자는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제안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그 과학 발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서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세웁니다. 이게 통상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통상과학을 해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 통상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이 다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과학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칙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통용되지만 가끔 어떤 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칙 사례가 발생하면 이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 내에서 이 과학을 약간 수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로운 수정된 통상과학으로 하기도 이렇게 계속 돌게 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것이 변칙 사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통상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얼마 되지 않고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설명이 안 된다 하는 상황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과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그거는 원래 원리는 맞는데 그 원리의 적용 방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혁명은 과거의 통상과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과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혁명을 위한 새로운 이론이 생성돼도 수많은 사람이 이 통상과학에 기반해서 자기 직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잡이 기초가 이 통상과학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서 과학혁명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신봉해왔던 통상과학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이 돼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패러다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그룹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이론을 세워야 한다는 그룹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과학은 어느 순간에 그 힘겨루기 통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암 연구에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암이 수많은 항암제가 나와서 더 좋은 항암제가 나오면 이제 치료 가능할 것이라고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더 좋은 항암제가 나와도 결국은 암 환자가 치료되지 않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단어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렌디피티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의 다른 말이죠. 운이 좋은 거예요. 또는 우연히 예기치 않게 운수 좋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사전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운 좋게 발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 차이에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독일을 폭격하고 공습했던 비행기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미국 비행기가 독일 상공을 수없이 들락하렸는데 그냥 비행기를 두고 놔둘 독일군이 아니겠죠. 이제 방공포를 쏘고 어떻게든지 격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영공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폭격기나 전투기들을 보니까 총알 자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격추율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쉽다. 철판을 두껍게 대면 되지 않겠느냐 거죠. 근데 문제는 철판을 두껍게 대면 비행기가 무거워지고 이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또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의 무게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철판을 무한정 두껍게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량의 철판을 대서 그 비행기가 가장 적게 격추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 유능한 통계 수학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자료를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비행기들의 총알 자국이 있는 밀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그 계산을 통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을 더 두껍게 대고 그 다음에 밀도가 낮은 곳은 철판을 그대로 댈 필요도 없고 이런 데다가 해서 총알 자국 밀도대로 철판을 두껍게 된 거예요. 이 결과는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모든 비행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누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철판을 더 대면 이 비행기는 격추율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격추율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이 비행기를 설계를 바꾸고 생산 라인을 바꿔서 만드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의 격추율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 관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비행기를. 돌아온 비행기만 관찰한 겁니다. 독일 진지에 격추돼 버린 비행기는 총알 자국을 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데 총알 자국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총알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관찰이 안 됐을까요? 여기 총알 자국 있던 비행기는 다 격추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총알 자국은 있어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총알 자국은 여기 총알이 한 발이라도 맞는 비행기는 못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철판을 대면은 어디에 대야 될까요? 여기에 대야 될까요? 여기는 철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총알을 맞아도 비행기가 격추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디다 대야 될까요? 여기다 대야 되죠. 바로
모든 비행기를 관찰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그 결론, 총알 자국이 많은 곳에다가 더 두꺼운 철판을 댄다는 생각은 잘못이었던 겁니다. 왜 잘못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격추된 비행기는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격추된 비행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찰의 한 그 맹점에 빠져들게 되고, 격추되지 않은 비행기만 보니까 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과학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를 이 연구자라고 하고요. 또 한 부류를 탐구자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자이고, 탐구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항상 둘러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맹점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연구자의 눈을 볼 때는 여기다가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탐구자의 눈을 볼 때는 여기다가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누가 더 맞을까요? 자, 이런 결과에 근거해서 이 암이 생긴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또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도입해서 암을 일으킨 것인데요.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얼마만 넣어줬냐면은 1억 개의 세포에 넣어줬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세포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암은 몇 개 안 생겼습니다. 이건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예요. 1억 개의 세포면은 여기서 적어도 100만 개의 암은 생겨야 돼요. 근데 100만 개가 아니라 1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10만 분의 1만 암이 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1억 개의 세포 중에서 이런 것들은 암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암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암은 한 개의 세포에서 기원했다는 뜻입니다. 이 암은 이 안에 있는 한 개의 세포가 자라서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자란 거고. 그러니까 이 암을 만든 세포는 이 암 덩어리의 개수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거의 대부분의 다른 세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 세포들이 죽은 것을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연구자가 보는 시선입니다. 자기가 1억 개의 세포에 라스 돌연변이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암이 생겼다.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사실은 다 죽었어요. 왜 그 세포가 죽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이 세포들은 또 죽지 않고 살았는지를 또 물어봐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과는 결론을 보여주는 결과가 결코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의 정의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암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 생성된 세포 덩어리. 이런데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현대의 암 치료 전략은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억제시키는 바로 표적 치료제를 쓰는 전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 되는 데는 이것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세포가 죽어버리면 암이 안 되죠. 아까 1억 개의 세포 중에서 거의 대부분 세포는 왜 죽었을까요? 바로 그 세포들이 죽어야 할 세포이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 세포인지, 죽어서는 안 될 세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세포는 다 죽었다는 것. 죽었기 때문에 안 보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대부분 세포는 죽었는지, 누가 그 세포를 죽였는지, 이 세포들은 왜 죽지 않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보겔슈타인이 보여준 패러다임에서
여기 보면은 loss of APC가 있는데 여기서 APC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포들이 쭉 가게 되고 아데노마에 왔을 때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칼시노마로 발전하게 된다. 이거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loss of APC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loss of APC는 이 자체로는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죽어야 할 세포가 죽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해도 그 세포가 분열만 안 하면 암이 되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사건이 없으면 이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가면 여기서 세포는 다 죽게 됩니다. 암 유전자 돌연변이 들어간 세포는 죽어야 할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고 바로 이 세포는 세포를 무분별하게 분열시켜서 암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대장 상피 세포인데요. 이쪽이 이제 대장 내부고 여기가 그 빌라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줄기세포가 있고요. 줄기세포가 여기서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해서 세포 수를 늘리면 이게 좀 밀고 올라오겠죠. 게다가 여기까지만 분열을 하고 여기 넘어오면은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할 수도 있고 또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 밀려가죠.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여기서 시작해서 분열 숫자를 늘리고 밀려와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여기 오면 죽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APC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서 분열한 세포가 여기 와서 계속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죽지를 않아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암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 처음에 이 단계에서 그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 바로 이 사건이 자체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오면은 그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라고 지정을 해서 그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loss of APC에 해당하는 다른 유전자가 필요한데 이제 APC는 대장암에서만 없어지지 다른 암에서는 APC에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다양한 암에서 이 정상세포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났을 때 그 세포를 죽어야 할 세포로 인지하고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 유전자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제가 2013년에 렁스3 유전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렁스3 기능 저하가 폐암 발병의 최초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을 부여하게 되면 그럼 암은 발생할 수가 없고 발생한 암도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한 궁극적인 전략은 우리 몸에는 분열해서는 안 돼서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은 세포 덩어리로 해서 암이 생성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기만 하면은 암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생긴 후에도 죽어야 할 세포가 죽기만 하면 암세포는 다 사멸됩니다. 근데 이 죽어야 할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바로 이런 세포입니다.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한 이런 세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죽으면 암이 안 되는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APC가 기능을 못하거나 또 하나는 렁스3가 기능을 못하거나 하는 거죠. 대장암에서는 APC 결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렁스3도 대장암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렁스3가 세포의 삶과 죽음, 죽어야 할 세포와 살아야 할 세포를 구별하는 암흑기 유전자라는 것을 제가 2019년에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 보시면 이 정상 조직이 이 초기 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이른 시기에
이런 렁스3가 기능을 잃게 되면 그러면 이 세포는 죽어야 할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암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렁스3의 기능 저하가 얼마나 많은 암 세포에서 이 죽어야 할 세포를 죽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연구를 한 후에 수많은 연구팀에서 렁스3의 기능 저하가 얼마나 다양한 암 발병에 관련된 조사한 논문들이 보고됐는데 종합해 보면 폐암 72%, 방광암 72%, 간암도 한 73%, 굉장히 높은 비율로 렁스3 기능 저하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렁스3를 어떻게 하면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죽어야 될 세포에게 죽음의 운명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근데 그런 연구를 했는데 제가 찾은 것은 비타민 B3였습니다. 비타민 B3를 주면은 렁스3가 활성화되고 렁스3는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 운명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렁스3는 죽음의 운명을 오직 죽어야 할 세포에게만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유전자가 가진 기적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렁스3 활성으로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물질로 렁스3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비타민 B3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2011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비타민 B3를 통해서 동물 방광암 치료가 가능하다. 논문을 냈고요. 또 2012년에는 동물에서 간암을 일으키고 거기에 비타민 B3를 줬더니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발암 물질만 주고 그 간암을 일으킨 것이고요. 이거는 발암 물질을 주고 간암을 일으킨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비타민 B3를 줬는데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좀 안 좋은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발암 물질만 준 것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보다 이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결과들로부터 비타민 B3가 실질적으로 암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비타민 B3가 정말 인체암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 1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55명, 55명. 한쪽 그룹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표적 치료제만 쓰고 또 한쪽 그룹에는 표적 치료제 플러스 비타민 B3를 줬는데 이 두 그룹에서 이 환자의 생존율을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표적 치료제 이르사만 투여한 그룹이고 이 보라색 그래프는 표적 치료제 이레사 플러스 비타민 B3를 투여한 그룹인데 먼저 그 생존 기간이 증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균 생존 기간 증가는 50% 생존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을 긋고 몇 개월인가 봤더니 이레사를 투여한 환자 그룹은 50% 생존한 기간은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를 같이 주니까 50% 생존 기간이 4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4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13개월이 늘어난 거죠. 보통 표적 치료제를 이용해서 환자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도 여기서 많이 늘리지 못합니다. 많이 해도 3개월 정도가 거의 한계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비타민 B3를 통해서 13개월을 평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치료제만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B3를 복용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가 수평이 됐기 때문에 사망으로 시간이 가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하루 1g 비타민 B3 경구 투여로 표적 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 기대 수명을 1년 이상 늘리고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우리가 이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024년에 보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니코틴 아마이드 비타민 B3고요. 4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말기 폐암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타민 B3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B3가 과거에 선천성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성 평가, 얼마나 오래 복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274명 투약분에게 2g/day로 5년간 투여해도 안전하다. 그 외에도 여기도 이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서도 2g/day에 5년간 투여로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2g 정도는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방사선 치료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타민 B3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때는 하루 6g까지 있었는데 이 임상시험은 1년간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하루에 6g/day까지도 쓸 수 있다 하는,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 논문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한 물질이라면, 암 치료 효과가 있는 이런 안전한 물질이라면은 암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걸리기 전에 미리 복용하면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럴까요? 여태까지 암 예방 효과가 검증된 약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타민 B3입니다. 여기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학술지에 비타민 B3를 이용해서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임상시험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피부암에서 예방 임상시험 한 것뿐이지 다른 암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확인된 최초의 물질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하루 1g이 비타민 B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그 발견, 암 환자의 수명을 표적 치료제로 해서는 환자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없지만 간단하고 안전한 비타민 B3를 이용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 누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복음과 같은 그 뉴스인데, 의사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대답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 과학의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통상과학에 그 기반해서 자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통상과학을 부정하는 새로운 과학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기반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이 온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 어떤 방법을 해도 치료됐다는 환자는 아주 적어요. 그 말은 이게 암 환자가 치료되지 않은 것이 변칙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변칙 사례가 아니고 이미 위기가 됐고 치료된 환자가 오히려 변칙 사례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이론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고 지금 커가고 있지만, 기존의 그 통상과학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이거를 그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과거에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질병의 진정한 그 치유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 치유력이라면은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자연 치유력은 within us,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죽어야 될 세포는 죽게 만드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야 될 세포는 암세포만 죽이는 완벽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일을 잘하고만 있으면 암은 생기지도 않고, 생긴 암도 자연히 치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뭘까요? 바로 죽어야 할 세포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그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찾은 물질은 비타민 B3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물질이 그 두려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금으로 된 열쇠여야 될까요? 은으로 된 열쇠여야 될까요? 이 자물쇠를 여는 데는 열쇠가 금으로 되어 있는지 은으로 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가 열쇠 구멍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중요한 거죠. 아미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바로 그런 물질이고, 저는 이 물질은 신이 내린 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